이동욱 변호사님 예. 해 주십시오. 아주 장시간 변론을 하셨는데 연이어서 해서 아주 재판님들 그렇고 많이 피곤하시겠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최종 변론 기일이 남아있긴 있습니다만은 쟁점에 대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제가 지난번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의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의 제출 증거와 준비 서면에서 상세히 논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바꿔 말씀드리면 가사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일부 이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의 소추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탄핵제도의 목적상 그 정도의 사유를 갖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이란 것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상징적 대표자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정부와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해서 임명됨으로써 간접적인 민주성을 띠게 되는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로 부통령을 뽑지 않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전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정부는 전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즉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5년간의 정부 구성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정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정변적 시도로부터 국채와 헌법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장치가 바로 헌법 84조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과 65조 1항의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의 강화입니다. 먼저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 절차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소추 경과를 살펴보면 수사 절차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공언하면서 공공연하게 수차에 걸쳐 소환을 요구하였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즉 강제 수사까지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피청구인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하다고 항변하며 며칠의 말미만 주면 임의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던 피청구인을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현재까지도 피청구인을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중대범죄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그 혐의 사실을 수사한다고 공공연하게 피청구인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언론에 밝혔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검찰의 위헌적 수사와 그 결과 도출된 결론, 즉 피청구인과 공모하였다는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피청구인의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서의 법 위반의 중대성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구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탄핵 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그치고 형사상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탄핵 제도의 목적은 부적격한 공직자가 권한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장차 국가적 위난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만 받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까지도 권한 행사가 정지시키는 상당히 이례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자를 탄핵으로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사소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등에 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대통령의 경우 중대한 국가 신임 위반이나 심각한 권력 남용에만 탄핵 사유를 한정하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제거는 정부의 건강을 흔드는 일이며 자칫 의회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이를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제한적으로 이해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미합조고의 모든 공무원이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 또는 경제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때에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판결로 탄핵됩니다. 이때의 중대한 범죄 또는 경제는 영국 의회의 탄핵 판례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범죄 분류로서의 중죄와 가벼운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정치적 범죄를 일반 형법상 범죄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개념이고, 그 핵심적 요소는 국가에 대한 위해의 성격을 가진 범죄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는 프랑스의 경우 탄핵 대상은 대통령과 그 밖의 정부 구성원이 모두 해당되지만 대통령 탄핵에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역죄가 아닌 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독일 기본법도 탄핵 대상을 연방 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하고 연방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본법 또는 기타 연방 법률의 고의적 침해가 있어야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상 탄핵 요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이유있기 위해서는 위 명문상의 요건 외에도 법률과 헌법 위배의 정도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경우라야 한다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공론의 불리한 혈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된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까이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조언해주는 관계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적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정경영 및 기업가 문학의 주도로 문화재단 법인을 추진하는 데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정경영 부회장, 이성철 등과 함께 대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되 대통령 비서실과 문체부 등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문화체육계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하여 2015년 미르재단, 10월 미르재단, 2016년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최서 의원은 측근인 고영태, 차은택 등과 함께 위 재단 활동을 도와주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 블루케이를 설립한 후 재단과의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별 소득은 없었고 비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인사연설 등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최서원을 비롯한 주변의 믿는 지인들에게 널리 의견을 물어서 판단, 반영하여 왔으나 최서원은 정치적, 행정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녀의 말에 지나치게 경도된 바는 없었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비청구인 자신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습니다. 비청구인은 최서 의원이 고영태 등과 함께 기업체를 만들어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재능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뜻에서 그녀의 말을 듣고 안정범 수석에 알아보려고 조치한 일은 있습니다. 비청구인은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24시간 국정에 전념하였는데 오랜 인연으로 믿고 지내왔던 최서 의원 및 그 측근들이 각자 이권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서 의원 등 가까운 사람들이 비청구인을 속이고 이용하려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 위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유무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 즉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려면 먼저 헌법 위반 자체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비청구인은 최서 의원의 소위 국정농단을 알면서 방조 조장한 바가 없고 또한 최서 의원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등 전반의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영태, 노성일, 차은택 등의 국정관여 시도나 이익 추구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비청구인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비청구인이 이들의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고영태, 임수현 등의 녹취록에서 확인될 뿐입니다. 비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고 헌법의 제도, 원칙, 이념 등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대통령직의 특성상 국익을 위해 한 행위가 헌법 위배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탄핵 사유인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면 결정을 한다면 비청구인 개인적으로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엄청난 불매를 떠안게 되고 국민의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혼돈과 국정공백,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어 임기 중에 대통령을 내쫓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과 혼란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래 한국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반복되는 악몽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어느 대통령도 국민의 불만과 욕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에서 패자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의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청구인의 경우 언론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재 보도를 하고 흥미 위주의 편집에 의해 여론이 움직이고 이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도 대의제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는 탄핵이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에서 중대성 요건에 관해 기재한 바를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지난번 변론 때 상세히 논증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의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어떠한 형사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최서원과 안종범 수석이 어떤 부패 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피청구인 본인은 국정수행을 위해 공익목적재단 설립의 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도록 하였을 뿐이며 이는 헌법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률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피청구인이 770여 건의 뇌물을 받고 15억 원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으나 개인적으로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770여 원은 모두 공익목적재단법원의 출연금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고 피청구인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듯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 최대에게 출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피청구인이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문제 등에 관해 믿을 수 있는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무슨 중요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유출했다는 문건도 국가기밀로 분류되었거나 군사외교상 비밀 등 실제로 예민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질을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신임을 어떻게 그렇게 저버릴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정호성을 통하여 연설문 작성 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밀 누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데 상당한 목적 의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서 헌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최서원 등 측근의 위법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공모, 고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측근의 비리에 대한 불만의 여론, 비판으로 억지로 피청구인을 묶어 탄핵 소추하였지만 사법적 절차인 탄핵 심판 절차에서 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과열되어 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피청구인과 최서원, 안종범 등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피청구인에게는 단 1원의 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실질은 드러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785억 원의 뇌물을 받은 주도한 사람이 한 푼도 챙기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누구보다 기업인과 긴밀하게 접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역대 대통령 시절 모두 기업의 출연으로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이 설립되었고 정도의 차이일 망정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명시적으로 소니, 삼성 등 기업들에게 공장을 미국에 세우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트럼프를 비판하는 미국의 어느 누구도 그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법익 형량의 원칙 위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청구인의 파면은 비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 형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관하여 파면 결정을 할 때 헌법 37조 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인용 요건이 구부된 경우에도 비청구인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탄핵 결정으로 초래되는 대통령제, 공무담임권, 선거권, 대통령 구성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대통령이 51.6%로 당선된 경우라도 민주주의의 기초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 하에서는 돌발적 사고나 접근 비리의 발생에 언론의 여론몰이가 가세하면 언제든 대통령의 임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가의 통합을 보장하는 대신 결과 승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모호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을 파면하게 되면 국민선거권과 피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파기하고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며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탄핵 결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혼란은 엄청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형사상 처벌받을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현재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본건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는 수준의 권한남용 등의 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하여 탄핵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의 현실에 나올 때는 혼란과 후퇴를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비상적 수단인 탄핵 제도를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범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청구인에 대하여 검찰이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은 피청구인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본인의 혐의마저 억울하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사람들 중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안타깝게도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포스코 사건의 회장, 부회장이 엄청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영남일보 회장은 9건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KTNG 사건,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 이양구 의원 사건 등 이루 손꼽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최서원, 안종범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피청구인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서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되고 나아가 피청구인도 대통령직 퇴임 후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되거나 기소되었지만 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경우 현재까지의 책임충으로 종결되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주로 거치게 되고 피청구인이 퇴임 후의 재판 절차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면 그것으로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최서원 등과 피청구인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다면 억울함은 없겠지만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드러나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녀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차치하고서라도 허위나 왜곡에 터잡아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민, 검찰이 인간 박근혜를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폭주하여 급기야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통령직이 중도에 허물어지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불안정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또한 엄청난 헌정 질서의 파괴와 위기를 사법 절차가 눈 감고 오히려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아직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중대한 범죄 또는 경제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 때에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판결로 탄핵됩니다. 이때의 중대한 범죄 또는 경제는 영국 의회의 탄핵 판례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범죄 분류로서의 중죄와 가벼운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정치적 범죄를 일반 형법상 범죄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개념이고 그 핵심적 요소는 국가에 대한 위해의 성격을 가진 범죄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프랑스의 경우 탄핵 대상은 대통령과 그 밖의 정부 구성원이 모두 해당되지만 대통령 탄핵에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역죄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역죄가 아닌 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독일 기본법도 탄핵 대상을 연방 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하고 연방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본법 또는 기타 연방 법률의 고의적 침해가 있어야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상 탄핵 요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이유있기 위해서는 위 명문상의 요건 외에도 법률과 헌법 위배의 정도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경우라야 한다는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불리한 혈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해서 임명됨으로써 간접적인 민주성을 띠게 되는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로 부통령을 뽑지 않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전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정부는 전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즉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5년간의 정부 구성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정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정변적 시도로부터 국채와 헌법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장치가 바로 헌법 84조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과 65조 1항의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의 강화입니다. 먼저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 절차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소추 경과를 살펴보면 수사 절차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공언하면서 공공연하게 수차에 걸쳐 소환을 요구하였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즉 강제 수사까지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피청구인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하다고 항변하며 며칠의 말미만 주면 임의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던 피청구인을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현재까지도 피청구인을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중대범죄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그 혐의 사실을 수사한다고 공공연하게 피청구인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언론에 밝혔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검찰의 위헌적 수사와 네, 이동욱 변호사님 변론해 주십시오. 아주 장시간 변론을 하셨는데 연이어서 해서 아주 재판님들 그렇고 많이 피곤하시겠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최종 변론 기일이 남아있긴 있습니다만은 쟁점에 대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제가 지난번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의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을 위배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의 제출 증거와 준비 서면에서 상세히 논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바꿔 말씀드리면 가사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일부 이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의 소추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탄핵제도의 목적상 그 정도의 사유를 갖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이란 것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상징적 대표자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정부와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된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까이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조언해주는 관계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적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정경영 및 기업가 문학의 주도로 문화재단 법인을 추진하는 데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정경영 부회장, 이성철 등과 함께 대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되 대통령 비서실과 문체부 등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문화체육계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하여 2015년 미러재단, 10월 미러재단, 2016년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최서 의원은 측근인 고영태, 차은택 등과 함께 위 재단 활동을 도와주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 블루케이를 설립한 후 재단과의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별 소득은 없었고 그 결과 도출된 결론, 즉 비청구인과 공모하였다는 최서원과 안중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상 비청구인의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취지와 달리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료로서의 법 위반의 중대성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구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탄핵 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그치고 형사상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탄핵 제도의 목적은 부적격한 공직자가 권한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장차 국가적 위난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만 받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까지도 권한 행사가 정지시키는 상당히 이례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자를 탄핵으로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사소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등에 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대통령의 경우 중대한 국가 신임 위반이나 심각한 권력 남용에만 탄핵 사유를 한정하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제거는 정부의 건강을 흔드는 일이며 자칫 의회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이를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제한적으로 이해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미합조고의 모든 공무원이 반역죄, 수뢰